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4개월 된 큰아이와 이제 겨우 7개월밖에 안 된 둘째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또 제 직업이 주부라는 생각으로 당연하게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불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제 몫이라 여기고 그냥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유일하게 쉬는 날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신랑이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주거나 집안일을 손보는 걸 기대했는데 그이는 늘 소파에 앉아 아이들 움직임을 멀찍이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젖병을 씻는다거나 빨래를 개는 일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서운했지만 이내 뭐 어쩌겠어 라는 체념이 앞서더라고요. 신랑은 일주일 내내 몸을 쓰며 일하는 사람이고 일요일 하루가 유일한 휴식이니 저는 괜히 불평하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을 편히 쉬게 해주자고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친정은 차로 두세 시간은 걸리는 먼 거리에 있어 자주 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불과 15분 거리라 가까웠고 그 덕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 정도면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이 요구하는 빈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주 와야 한다고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신랑의 유일한 휴일이 시댁 방문으로 고정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신랑도 속으로는 힘들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일요일 하루쯤은 늦잠도 자고 집에서 뒹굴고 싶었을 테지요. 하지만 본가에서 오라 하니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 겉으로는 따라갔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꼬박꼬박 시댁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는 당연히 와야 한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투가 제 가슴을 더 답답하게 눌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매주 반복되는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저를 구속하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들어 시부모님이 매주 저희 부부에게 시댁에 들르라고 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몇 달 전 일이었죠. 신랑이 타던 차가 워낙 오래돼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곤 했는데 그걸 본 시부모님이 느닷없이 새 차를 사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는 올해까지만 그 차를 겨우 버티다가 내년에 돈을 모아 직접 새 차를 사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차를 마련해 주시겠다니 신랑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죠. 결국 신랑은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도 모르는 사이 계약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후에야 그 사실을 들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큰 도움을 받은 것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부모님의 평소 성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베풀고 나면 은근히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 저희 부부의 생활에 더 깊이 관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순한 호의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제 마음을 설득하며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도 전혀 손을 놓은 건 아니었고 500만 원을 보태 차를 마련했으니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를 둘러싼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차를 사주신 이후부터 저희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고 그 덕에 처음의 고마움은 어느새 부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조차 점점 사라지고 차를 받은 대가로 매주 시댁에 불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제 속을 채워갔습니다. 차가 나온 뒤부터는 매주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꼭 일요일 아침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신랑의 유일한 휴일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평일 내내 아이 둘을 돌보느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밤마다 자다 깨기를 반복하니 제 몸은 항상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그래도 일요일이 되면 그나마 작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 부탁해서 두세 시간 낮잠을 청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신랑이 집안일에 전혀 손을 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봐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짧은 낮잠 시간이 저를 다시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휴식이었죠. 그런데 매주 시댁에 가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면서 그 소중한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이들 기저귀, 분유, 옷가지를 챙기느라 1시간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막상 도착해서는 또 다른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차리고 밥상 물리고 설거지하고 다시 디저트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몸이 고단한 건 둘째 치더라도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낮잠 시간이 어긋나면서 둘 다 칭얼대기 일쑤였고 저는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더군요. 게다가 차를 받은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은근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대우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무언가 빚을 진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차를 사준 건 본인 아들에게 해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대가를 저에게서 받아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은근히 압박이 숨어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차를 반납하고 싶다. 차만 없었으면 이렇게 매주 불려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신랑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매주 시댁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평일 내내 아이 둘을 돌보고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밥도 대충 때우고 잠도 못 자서 지쳐가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런 말조차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또 신랑이 기분 나빠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말을 꺼내자 신랑이 내뱉은 대답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이는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댁 가면 밥도 먹고 오잖아. 너도 그게 더 편한 거 아니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평소 느꼈던 서운함이 죄다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그게 편한 게 아니라고. 시댁에 가면 밥상을 차리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전부 제 몫이고 아이들 낮잠 시간이 틀어져서 애들도 예민해져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래? 신랑은 끝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말에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상황을 모르고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목이 꽉 메이고 답답함이 쌓여서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데도 신랑은 묵묵히 앉아 담담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더는 못 버티겠다고요. 신랑에게 차라리 내가 직접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가는 건 힘드니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제 입으로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신랑이 말려주기를 바랐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이는 의외로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그 한마디가 더 가슴을 쓸쓸하게 만들더군요.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도 저렇게 무심할 수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차를 받은 게 분명 이득은 있었습니다. 신랑 출퇴근도 한결 편해졌고 저희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조금은 덜린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득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울리는 전화였습니다. 오늘도 시댁에 와야 한다. 그 생각만 하면 차라리 반납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편해지기 위해 받은 차가 오히려 족쇄처럼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신랑의 출퇴근 용도로만 거의 쓰였습니다. 사실 신랑이 평소부터 눈여겨보던 차종이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그 차를 손에 넣게 된 것이었죠. 문제는 과정이었습니다. 신랑은 이미 계약을 다 마친 후에야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차 계약했어. 부모님이 도와주신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전에 알았다면 단호히 반대했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 성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냥 호의로만 끝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받는 순간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며느리에게 씌우실 분이라는 걸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몇 번이나 신랑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는 걸 왜 힘들어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아이들 낮잠이 틀어지고 집안일 부담이 2배로 늘고 제 휴식 시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말했죠. 그런데 신랑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가면 밥 먹고 오잖아. 그게 왜 힘든데?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순간 제 이야기가 공허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신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큰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제가 고맙다는 말을 아끼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며느리로만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욕심만 많고 부모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남편조차 제 말을 오해하고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외로움이 배가 되더라고요.
결국 차라는 물건 하나가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벽을 세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일요일에는 처음으로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신랑은 잠시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모님이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건데 나 혼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다녀오라고요. 나까지 따라가서 또다시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수고를 더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여전히 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 그 말에 저는 더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신랑에게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 그 말을 끝으로 신랑과의 대화는 끊겼고 결국 그는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나 안 가나 고생이었지만 집에 남아있으면 적어도 제 고생은 조금 덜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름 아닌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손주 보려고 오라 했는데 내가 빠지고 신랑만 보냈더라? 차도 사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 며느리가 제멋대로 행동해서 어쩌면 좋으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차를 사주셨다는 사실이 매번 이렇게 소환되는 것 같아 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다가 이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상황이 잘못된 건가? 차라리 차를 반납하고 마음 편히 살면 안 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날 신랑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사실 가는 길 내내 제 가슴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이 또 오가야 할까? 또 어떤 눈치를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어수선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곧장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차를 사줬더니 받을 줄만 알고 도리도 모른다며 며느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어찌나 거칠고 직접적이던지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차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남편이 원하던 차를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지 제가 바란 것도 아니고 제가 손에 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대가를 제가 치러야 합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되려 비웃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를 내가 안 타냐? 아이들이 안 타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리 알았다면 신랑에게 차 받지 말자고 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 예감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주 오라는 요구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디저트까지 챙기느라 몸이 축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낮잠 시간을 놓쳐서 칭얼대고 보채는 아이들을 안고 달래야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그리고 저는 남편이 쉬는 날만큼은 집에서 같이 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신랑에게 이미 수차례 전했는데 정작 남편은 제가 여기 와서 마치 밥만 얻어먹고 돌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에 서운하고 황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내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손주들을 보고 싶으셔서 저희를 부르시는 거라면 앞으로는 신랑과 아이들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친정에 다녀오며 조금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직접 몸으로 보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지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들으신 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곧바로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신랑도 뒤따라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신랑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냐? 그 순간 제 속은 이미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받아쳤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대답해봐. 뭐가 잘못됐는데?
저는 그동안 수없이 했던 말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이 얼마나 지치는지 다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잖아. 시댁에 가는 게 결국 당신 차 받은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아이들까지 힘들어지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아빠냐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까지 고였지만 하고 싶은 말을 더는 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당신이 받아. 이제 직접 이야기해.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넘겼죠. 신랑은 시어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 남아 쉬고만 있었습니다. 혼자서 시댁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겠죠. 어쩌면 제 말이 가슴에 남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은혜를 갚고 싶다면 당신이 직접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 준비하면 되잖아. 남자라서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야. 그날 저는 일부러 아이들을 신랑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까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 신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당신도 아이들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 그날 하루는 제게 작은 해방 같았습니다. 집안일과 육아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제 자신으로 돌아온 시간이었고, 신랑이 아이들과 단둘이 지내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체감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입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매주 시댁에 억지로 끌려가는 대신 남편이 직접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게 가장 공평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돈을 버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걸 알기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집에서 손 놓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을 해내는 게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는 걸 남편이 조금이라도 체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지금처럼 하려 합니다. 남편이 시댁 문제에 직접 나서고 저는 제 몫의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더는 희생만 하는 아내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잠시 봐주실 수도 있고, 저는 그 시간에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거나 마음 놓고 제 숨을 돌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도 친정에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웃을 수 있으니 훨씬 더 건강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무슨 말을 하실지, 신랑이 언제 다시 시댁편에 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후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지로 웃으며 따라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의사와 제 삶을 지켜내려는 엄마이자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이 원칙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